조선 땅 위로 가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한양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궁궐 담장 너머로 붉고 노란 단풍이 물결처럼 일렁였죠. 창덕궁 후원에는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밟을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궁궐 안은 늘 그렇듯 분주했어요. 내시들이 종종 걸음으로 회랑을 오갔고 궁녀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으며 어디선가 문서 넘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 모든 소란과 분주함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후원 깊숙한 곳에서는 한 남자가 혼자 낙엽 위를 걷고 있었어요. 용포를 입은 남자였는데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걷고 있었죠. 그는 조선의 제19 대왕 숙종이었어요.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면 혼자 이 후원을 걷는 것이 숙종의 버릇이었는데 요즘 들어 그 버릇이 부쩍 잦아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조정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거든요. 남인과 서인이 매일같이 으르렁댔고 신하들은 왕 앞에서는 충성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서로에게 칼을 갈았죠. 왕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아무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고 모두가 왕을 이용하려 했으며 모든 말 뒤에는 숨겨진 셈법이 있었죠. 숙종은 그것을 알면서도 왕이어야 했고 알면서도 결정을 내려야 했으며 알면서도 웃어야 했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낙엽이 발밑에서 부서졌어요. 차가운 가을 공기가 코끝을 찔렀고 먼 곳에서 까치 한 마리가 울다 날아갔죠. 숙종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이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후원 구석, 오래된 돌담 아래에서 아주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들려왔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였는데 너무 작아서 조금만 더 멀었다면 지나쳤을 거예요. 숙종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귀를 기울이자 소리가 다시 들렸죠. 숙종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돌담 가까이 다가가자 낙엽 더미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게 보였죠. 숙종이 쪼그려 앉았어요. 낙엽을 살며시 걷어내자 작은 생명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고양이였는데 금빛이 도는 털을 가진 고양이였죠. 하지만 그 금빛 털은 지금 흙과 먼지에 뒤엉켜 납작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만큼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이 가느다랗게 떨렸죠. 숙종이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작은 것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굶었는지, 얼마나 추웠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버티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죠. 숙종이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손끝이 고양이의 작은 이마에 닿는 순간 고양이가 힘겹게 눈을 뜨려 했어요.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눈이었지만 그 눈 안에 뭔가가 반짝이는 게 보였죠. 숙종이 두 손으로 그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얼마나 가벼운지 들었다는 느낌조차 없었죠. 차갑고 가느다란 몸이 손바닥 위에 올려졌고 숙종이 그 몸을 품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용포 안쪽의 온기가 작은 몸에 닿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뒤따라오던 내시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더러운 길짐승을 손으로 만지시다니요. 옥체에 해가 될까 두렵사옵니다. 어서 내려놓으시옵소서 하며 두 손을 내저었죠. 숙종이 내시를 돌아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고양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돌아서서 걸었죠. 내시가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숙종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낙엽이 바스락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조선의 왕이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품에 안고 후원을 가로질러 걸어갔죠. 침전으로 돌아온 숙종이 고양이를 따뜻한 자리에 내려놓았어요. 궁녀를 불러 따뜻한 물을 떠오게 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고양이의 털을 닦아줬죠. 흙과 먼지가 닦여 나가자 그 아래에서 진짜 털색이 드러났는데 빛이 닿으면 은은하게 빛나는 금빛이었어요. 숙종이 그 털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했죠. 금덕이라 불러야겠구나. 금빛 털을 가진 아이, 그 빛만큼의 덕을 품은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이름을 처음 불렀을 때 고양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숙종을 바라봤죠. 아직 기력이 없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호박색 눈동자가 촛불 아래 흐릿하게 반짝였어요. 숙종이 손가락으로 금덕이의 이마를 살살 긁어줬는데 금덕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아주 작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골골 소리를 냈죠. 그날 밤 궁궐 안이 조용해진 뒤에도 숙종은 오랫동안 금덕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나라의 모든 무게를 지고 사는 사람이 오늘 밤만큼은 그냥 이 작은 생명 옆에 앉아 있었죠.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 없이, 아무것도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이 온기 하나를 느끼며 다음날 아침 소문이 퍼졌어요. 전하께서 후원에서 길고양이를 주어 침전에 들이셨다는 이야기가 궁궐을 한 바퀴 돌았고 그날 조회에서 신하들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죠. 과연 조회가 끝나갈 무렵 나이가 지긋한 신하 하나가 앞으로 나섰어요. 전하, 소신이 감히 아뢰오니 고양이는 예로부터 불길한 기운을 품은 짐승이라 하였사옵니다. 궁 안에 들이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두렵사온데 하물며 침전 안에 두신다 하니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하며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고개를 조아렸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도 거들었는데 전하의 용포에 짐승의 털이 묻는 것은 왕의 위엄에 맞지 않사옵니다. 신하된 도리로 간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라고 했죠. 한 명이 입을 열자 여기저기서 비슷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왕이 짐승에게 지나친 애정을 쏟으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을 수 있다느니 이는 선왕들께서도 경계하셨던 일이라느니 하는 말들이었죠. 숙종이 그 말들을 끝까지 들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끊지도 않고 다 들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죠. 경들은 과인이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충성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충성이라는 것이 실은 얼마나 얇은 것인지도 과인은 잘 알고 있어. 신하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 작은 것은 과인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곁에 있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더 이상 이 문제를 입에 올리는 자가 있다면 과인이 좋지 않게 볼 것이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날 이후 금덕이에 대해 입을 여는 신하는 아무도 없었죠. 금덕이는 며칠이 지나자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살이 오르고 털에 윤기가 돌았으며 눈빛이 또렷해졌죠.
기력을 되찾은 금덕이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구석마다 냄새를 맡고 창가에 올라가 바깥을 내다보고 서한 위의 물건들을 하나씩 건드려 봤죠. 숙종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처음에는 숙종 곁으로 잘 오지 않던 금덕이가 열흘이 지나자 조금씩 거리를 좁혀왔어요. 숙종이 앉아 있으면 멀리서 바라보다가 슬금슬금 다가와 발 옆에 앉았죠. 숙종이 움직이지 않으면 조금 더 가까이 왔고 결국 숙종의 무릎 옆에 딱 붙어 앉는 자리가 금덕이의 자리가 됐어요. 그 무렵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숙종이 후원을 걸을 때면 금덕이가 뒤를 따라왔고 서안에 앉아 문서를 읽을 때면 옆에 와 앉았으며 잠자리에 들 때면 발치 어딘가에서 골골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죠. 신하들이 결코 해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봄이 왔어요. 창덕궁 후원에 매화가 피었고 이어서 벚꽃이 흩날렸죠. 금덕이는 창가에 앉아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수염을 팽팽하게 펼친 채 날아다니는 꽃잎 하나하나를 눈으로 쫓았죠. 숙종이 그 옆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금덕이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두 존재가 말없이 같은 봄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봄이 무르익어 갈 무렵 금덕이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새끼를 뵌 것이었죠. 숙종이 즉시 궁녀들에게 명해 금덕이를 위한 따뜻하고 조용한 자리를 마련하게 했어요. 좋은 음식을 골라 먹이고 금덕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아무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여름의 문턱에서 금덕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4마리였는데 어미를 닮아 금빛 털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숙종이 그 새끼들을 손바닥 위에 하나씩 올려봤어요. 손바닥 하나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는데 눈도 못 뜨고 뒷발로 허공을 버둥대는 모습이 이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 같았죠. 궁녀들이 쪼르르 달려와 새끼들을 바라보며 탄성을 질렀어요. 전하, 어쩌면 이리 예쁘게 생겼사옵니까? 하며 손을 모았죠. 숙종도 그 작은 것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태어난 새끼들 중 셋이 너무 작고 허약했거든요. 금덕이 자신이 워낙 몸이 약한 상태에서 새끼를 뱉던 터라 새끼들도 충분한 기운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궁녀들이 정성을 다해 돌봤지만 첫째가 사흘 만에 눈을 감았어요. 그 다음날 둘째가 따라갔고 닷새가 지나자 셋째도 숨을 거뒀죠. 금덕이는 눈을 감은 새끼들 곁에서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코를 갖다 대고 한참을 기다리고 또 한참을 기다렸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숙종도 궁녀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넷째만은 달랐어요. 형제들이 하나씩 눈을 감는 동안에도 이 아이만큼은 기어이 버텨냈죠.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내며 허약한 몸을 이끌고 어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숙종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놨어요. 형제들이 다 떠난 자리에서 홀로 남은 아이,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이였죠. 숙종이 나직하게 말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금손이라 하겠소. 금덕이의 새끼이니 금빛 손자라는 뜻이었고 이 손바닥만 한 몸으로 세상에 남겨진 아이에게 그 이름이 작은 축복처럼 내려졌죠.
금손이라는 이름을 부르자 그 작은 것이 허공의 앞발을 버둥거렸는데 숙종이 손가락을 내밀자 꼭 쥐었어요. 조선의 왕의 손가락을 붙잡은 아주 작은 발이었죠. 그때 금덕이가 살며시 다가와 금손이의 머리를 핥았어요. 숙종이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죠. 어미와 새끼와 왕이 그 여름날 오후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새끼를 낳은 뒤부터 금덕이의 몸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잘 먹지 않았고 자꾸 구석진 곳으로 숨었으며 눈빛이 흐릿해졌죠. 3마리 새끼를 잃은 슬픔인지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금덕이가 하루하루 작아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어요. 숙종이 매일 금덕이를 살폈어요. 먹이를 직접 가져다 코앞에 내밀기도 하고 등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앉아있기도 했죠. 금덕이는 숙종이 옆에 있을 때면 간신히 고개를 들어 그 손길을 느끼려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것조차 버거워지는 게 보였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숙종이 금덕이 옆에 앉아 평소처럼 등을 쓰다듬고 있었는데 금덕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숙종을 바라봤어요. 그 눈이 아주 맑고 깊었는데 뭔가를 전하려는 눈 같기도 했고 뭔가를 다 말해버린 눈 같기도 했죠. 금덕이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숙종의 손이 등 위에 그대로 머물렀죠. 금덕이의 숨소리가 점점 느려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고요해졌죠. 바깥에서는 여름 매미 소리가 쉬지 않고 울었지만 방 안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궁녀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전하하고 불렀지만 숙종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윽고 숙종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직접 금덕이를 안고 후원으로 나갔죠. 후원에서 가장 양지 바르고 포근한 자리를 골랐는데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그늘이 지는 나무 아래였어요. 금덕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하던 창가에 햇살과 닮은 자리였죠. 숙종이 직접 흙을 골랐고 금덕이를 조심스럽게 그 안에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침전으로 돌아온 숙종이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붓을 들었어요. 조선의 왕이 고양이를 위해 추모의 글을 쓴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신하들이 알면 또 한 소리 할 것이 분명했지만 숙종은 개의치 않았죠. 글의 제목은 매삼묘, 죽은 고양이를 묻다라는 뜻이었어요. 숙종이 이렇게 썼죠. 내가 기르던 고양이가 죽어서 사람을 시켜 묻도록 하였으니 귀한 짐승이라서가 아니라 주인을 따랐음을 아끼기 때문이다. 단 2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2줄 안에 숙종이 금덕이에게 품었던 마음이 전부 담겨 있었죠. 이제 금손이만이 남았어요. 형제들도 떠나고 어미도 떠나고 이 넓은 궁궐 안에 홀로 남겨진 아이였죠. 궁녀들이 돌아가며 금손이를 돌봤어요. 부드러운 음식을 손가락으로 집어먹이고 따뜻한 천으로 감싸줬죠. 그리고 숙종이 가장 정성을 쏟았어요.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이, 어미의 마지막 선물처럼 이 세상에 남겨진 아이를 숙종은 금덕이를 돌보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품었죠. 금손이는 달포가 지나자 제법 통통해졌고 걸음도 야무지게 걸었어요. 어미를 닮아 털이 금빛이었는데 어미보다 눈이 더 동그랗고 표정이 더 천진했죠. 숙종이 금손이라고 부르면 귀를 쫑긋 세우고 달려왔는데
그 모습에 숙종이 처음으로 다시 웃었어요. 금손이는 자라면서 어미 금덕이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드러냈어요. 금덕이가 조용하고 의젓한 아이였다면 금손이는 궁궐 전체를 자신의 놀이터로 삼은 활발한 아이였죠. 복도를 쌩쌩 달리다가 내시의 발 앞에서 급정지했고 신하의 갓을 물고 회랑을 질주하기도 했으며 어느 날은 왕의 옥새가 올려진 상자 위에 올라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담당 내시가 식은땀을 흘리며 금손이를 치우려 했지만 금손이는 배를 상자에 딱 붙인 채 꿈쩍도 하지 않았죠. 결국 숙종이 직접 와서 금손이를 드러냈는데 그 모습을 보다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궁궐 안에서 왕이 크게 웃는 소리가 들린 건 오랜만의 일이었죠. 복도 너머 신하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고양이가 전하를 살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모두의 마음속을 스쳤죠. 숙종이 밥을 먹을 때면 금손이를 상 옆에 앉혔어요. 그리고 고기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 금손이 입 앞에 내밀면 금손이가 눈 하나 깜짝 않고 가로챘죠. 조선에서 왕과 겸상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허락받지 못한 일이었어요. 수십 년을 함께한 신하도, 가장 총애하는 왕비도 왕의 밥상 앞에 같이 앉을 수 없었죠. 하지만 금손이만큼은 달랐어요. 금손이는 왕의 밥상 옆에 당당하게 앉아 왕이 직접 집어주는 고기를 받아먹는 조선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였죠. 한 문인이 나중에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궁중에 황금빛 고양이 있었으니 임금께서 사랑하여 이름을 내리셨네. 밤이면 임금 곁에 웅크리고 낮이면 뜰에서 햇살을 쬐었네. 정무를 볼 때도 금손이는 숙종 곁에 있었어요. 중요한 문서를 검토하는 숙종의 무릎 위에 올라와 앉는 것이 금손이의 습관이었는데 숙종은 그 상태로 문서를 읽었죠. 때로는 금손이가 문서 위에 직접 앉아버리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숙종이 문서를 살짝 빼내며 피식 웃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금손이는 숙종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발치 쪽에서 시작해서 어느새 옆구리까지 올라와 있었죠. 숙종이 잠결에 금손이를 밀어내도 잠시 후면 어느새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차가운 궁궐의 긴 밤에 등 옆에서 전해오는 그 작은 온기와 골골골 울리는 그 소리가 숙종에게는 어떤 것보다 큰 위안이었죠. 세월이 흘렀어요. 숙종의 머리칼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고 눈 아래 주름이 깊어졌죠. 환국의 소용돌이가 지나갔고 인현 왕후가 세상을 떠났으며 장희빈도 사약을 받았어요. 왕위에 오른 지 어느덧 40여 년이 흘렀죠. 많은 것이 변했고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하지만 금손이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죠. 숙종이 후원을 걸으면 옆에서 함께 걸었고 혼자 창밖을 바라볼 때면 무릎 위에 올라와 앉았으며 그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곁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죠. 왕이 지쳐 있어도, 왕이 분노해도, 왕이 슬퍼도 금손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 한마디 없이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었죠. 그리고 1720년 여름이었어요. 숙종이 병석에 눕게 됐어요. 어이들이 침전을 드나들었고 궁궐 안이 숨을 죽였죠. 금손이는 그 모든 며칠 동안 숙종의 침전 밖을 떠나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히면 문 앞에 앉아 기다렸고 틈이 생기면 안으로 들어가 숙종 곁에 엎드려 있었죠. 숙종의 손이 힘없이 금손이의 등 위에 올려지면 금손이는 아주 조용히 골골골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는데 숙종의 숨소리가 함께 약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1720년 6월 숙종이 승하했어요. 60세였어요. 그 소식이 궁궐에 퍼지던 날 빈전 앞 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고양이 울음소리였죠. 금손이가 빈전 뜰로 달려와 머리를 들어 빈전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보통 고양이 울음이 아니었어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끊어질 듯 이어지는 처절한 울음이었죠. 지나가던 궁인들이 멈춰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는 사람이 있었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었으며 차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한 문인이 나중에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임금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이 당도하자 금묘는 먹지 않고 3일을 통곡하였네. 안절부절 슬피 울며 빈전뜰로 달려가서 머리 들어 빈전 보며 자주 몸 구부리니 그 소리 몹시 슬퍼 참아 듣지 못하고 보는 사람들 하나같이 눈물로 옷깃 적셨네. 금손이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지만 밥그릇 앞에 가지 않았죠. 궁인들이 억지로 먹이려 했지만 금손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인원왕후가 이 소식을 듣고 금손이를 따뜻한 곳으로 불러들였어요. 비단 위에 앉히고 좋은 음식을 가져다 줬지만 금손이는 여전히 먹지 않았죠. 그저 빈전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태어나자마자 형제들을 잃었고 어미를 잃었으며 이제 자신을 살려준 주인마저 잃은 것이었죠. 금손이에게 이 세상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십일이 흘렀어요. 금손이의 털이 납작하게 가라앉았고 갈비뼈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형제들이 하나씩 눈을 감던 그 여름날의 모습과 어미 금덕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의 모습이 이제 금손이에게서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구해줄 수 없었죠. 금손이가 원하는 것은 음식도 온기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금손이가 빈전 계단에서 발견됐어요. 털이 납작하게 가라앉고 몸이 가을 낙엽처럼 가벼워진 채로 조용히 누워 있었죠. 금손이가 숙종의 뒤를 따라간 것이었어요. 태어나던 날부터 기적처럼 살아남아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떠난 자리를 향해 조용히 눈을 감은 것이었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원왕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임금께서 정을 주신 짐승이니 예를 다하라. 금손이는 비단에 곱게 쌓였어요. 궁궐에서 가장 좋은 비단이었죠. 그리고 수레에 실려 숙종의 능, 명릉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달렸어요. 명릉 곁 조용한 자리에 금손이가 묻혔죠. 왕이 잠든 곳 가까이에. 왕의 고양이도 영원히 잠들었어요. 훗날 실학자 이익이 성호사설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개나 말은 주인을 따른다는 말이 예로부터 있으나 고양이는 본디 성질이 매우 사나운 것이므로 하루아침만 비위에 틀리면 주인도 아는 채 하지 않고 가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충이로 죽었으니 이는 실로 기이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또 다른 문인 이하곤도 자신의 문집 두타최 이 이야기를 남기며 이렇게 말했어요.
금손이가 숙종의 죽음을 슬퍼하여 목숨까지 버린 것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리고 거두어준 은혜에 보답한 것이었다. 금덕이를 살려준 은혜가 금손이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었죠. 어미가 받은 사랑을 새끼가 목숨으로 갚은 것이었어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명릉 어딘가에 금손이가 잠들어 있어요. 왕의 밥상에서 고기 반찬을 받아 먹던 고양이, 왕의 이불 속에서 골골송을 불러주던 고양이, 왕이 승하하자 빈전 앞에서 수십일을 울다가 따라서 눈을 감은 고양이가 지금도 그 곁을 지키고 있죠. 역사는 숙종을 냉철하고 강인한 왕으로 기록했어요. 환국을 3번이나 일으켜 조정을 뒤흔들었고 신하들이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할 만큼 날카로웠으며 조선의 권력을 자신의 손안에서 쥐고 흔든 사람이었죠. 하지만 후원 돌담 아래 쓰러진 고양이 한 마리를 품에 안고 걸어오던 그 모습, 금덕이를 묻어주며 직접 붓을 들던 그 손, 금손이가 무릎 위에 올라오면 중요한 문서를 덮어두고 등을 쓰다듬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작은 생명이 때로는 천하를 다스리는 왕의 가장 깊고 외로운 곳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금덕이와 금손이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숙종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직접 불러줬고 직접 품에 안았으며 직접 글로 남겼던 거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고양이 곁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집사님들도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그 작은 온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300년 전 조선의 왕도 지금의 우리도 그 온기 앞에서는 모두 그냥 집사일 뿐이에요. 금덕이와 금손이 그리고 숙종의 이야기는 그렇게 지금도 명릉 가는 길 어딘가에 살아있어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그늘이 지고 가을이면 낙엽이 내려앉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